자, 이번 시간은요, 감정평가론이죠. 예, 그래서 페이지가 이제 411페이지. 411페이지의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왼쪽 칸을 보시면은 세부 시험범위 내역이 나와 있죠. 감정평가의 기초, 감정평가 방식, 가격공시도에서 이제 세 가지가 여러분 시험 목차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한 문항, 그죠? 감정평가 방식에서 두 문항에서 세 문항, 가격공시도에서 한 문항 정도의 수준인데 요즘은 감정평가 규칙에서도 꾸준히 출제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라든가 물건별 평가 뭐 이런 내용들은 기초로 해서 정리는 좀 되셔야 될 거예요. 자,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이게 하나씩 내가 부딪혀가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계산 문제가 반드시 들어오지만 계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배제하더라도 이론을 통해서도 우리는 반타작 이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러면 감정평가론도 어쨌든 매년 시험에 6문항 정도는 출제가 되는 파트죠. 예. 예. 교재 이제 페이지는 411페이지죠. 예.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에서 보면 감정평가의 이제 정의가 나오죠. 이건 법령에 의해서 규정을 해준 거예요. 거기 보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시해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을 해서 예, 그 결과를 예,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토지 등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감정평가의 대상이라고 해서 대통령령, 토지 및 정착물, 동산 외에 대통령령으로 재산이 이제 거기 저작권, 뭐 산업재산권, 공장 및 광업재단, 임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계. 예,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걔들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이제 판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왜 경제적 가치를 판정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 밑에 가면 그 필요성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이 필요성은 뭐냐면 왜 감정평가사, 즉 전문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경우죠. 거기 보면 합리적 시장의 형성이 곤란해서 적정 가격에 식별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과세하잖아요. 뭐 재산, 이제 보유세에서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과세할 때 그 과세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적정 가격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항상 가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반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게 그나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감정평가, 전문가에 의한 평가.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 복잡하다는 얘기는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예, 그 다음에 행정적인 요소는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가 계속 변하게 되면요.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계속 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농지인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만, 평가사에 의해서만, 전문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 때문에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이 5억에 팔렸으면 우리 집도 그 정도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 집만의 가치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가치 평가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걸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최유 이용을 전제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는요. 그게 이제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기 농지가 있어요. 농지일 때는 최유 이용이 농사 짓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농사를 지어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추계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은 최유 이용이 농사 짓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은 주택 아니면은 상가 등이 이렇게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추게 된다는 거죠. 용도가 바뀌면 최이호 이용 상태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까지 가늠을 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전문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감정평가의 기능이라고 있죠. 기능이 역할인데요. 예,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정책적인 거예요. 그러면 정책적인 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요. 집행을 할 때, 예, 이거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부는 과세도 해야 되고요. 그죠? 또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적절한 과세의 기준과 보상의 기준이라는 게 마련을 해줘야겠죠. 그래야지만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그게 가능하게끔 유도해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책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거기에 보시면 적정한 가격을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손실보상과 과세 합리화 이런 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기능에 대한 부분은요. 요거는 불안전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까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라는 게 제시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는 이제 시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격 공시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게 되면 그거를 매개로 해서 거래 질서 있죠. 만약에 적정한 기준이 없으면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감정평가의 역할이다. 기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런 기능에 대한 거는요, 자주 인용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가끔 어떨 때 이렇게 이제 용어적으로 이제 쓸 때는 있으니까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요, 감정평가의 절차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감정평가의 절차 순서를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순서가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부터요, 대상 물건의 확인 쭉 해서 이제 감정평가 결정 표시까지 있는데 이게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요거를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 그 414페이지죠. 예, 거기 가면은 기준 시점이라고 있어요. 예,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 용어상에서 뭐 알아두시면 되냐면 기준 시점. 예, 기준 시점은 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예,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는 게시한 날짜라고 해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요,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또 기준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재라고만 우리가 주어질 수는 없고요. 과거의 어느 시점도 될 수 있고, 미래의 어느 일정한 시점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확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실 거 뭐냐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이걸 해야 돼요. 실지조사를. 그렇죠? 그러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걸 생략할 수도 있어요. 요게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정평가사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도 실지조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공장 있죠. 산업단지나 이런 데 같게 되면 평가사가 모든 시설을 다 일일이 그거를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시설만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탁상 감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을 제시를 했을 때요. 예,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원가 방식 있죠.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및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 및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들어가요. 이거 뒤에서 다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시가 기준법에 가로놓고 물어봤고요. 원가 방식에서는 비용성에 가로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수익 방식은 수익 방식에 가로놓고 들어갈 말이 뭐냐 이렇게도 출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는요, 주된 방법을 가지고 결정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뒤에서 배우시는데 건물은 원가법이라는 걸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원가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수익환원법 등 다른 방법을 써서 어떤 격차나 이런 게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거쳐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걸로. 그래서 이 절차 과정에서는요, 요 실지 조사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이 방법은 지금 굳이 신경을 안 쓰시고요. 뒤에 3방식을 배우시고 나면은 정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차도 순서는 한 2번 물어봤어요. 예, 근데 이미 2번씩이나 물어봤으니까 관련된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이제 분류라고 나와 있죠. 예. 예, 분류해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 규칙상의 분류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 규칙의 5조, 6조, 7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제일 먼저 보게 되면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자,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건요, 원칙은 예,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 현재 상태니까 아까 얘기했죠. 기준 시점이라는 거.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얘가 여기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으면 이게 건부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건부지 상태로 평가하라는 얘기고요. 여기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평가라는 게 그게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거예요. 단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현재 상태의 기준인데 불법적인 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들은 반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외는 어떤 경우냐면요. 거기 현황 기준 원칙에 보시면요. 조건부 평가라고 이렇게 해놨죠. 감정평가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미추어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때 이제 거기서 보시면 조건부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원래 건부지 상태면 건부지 상태대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기초하면은 이 표준지라고 있어요. 표준지라는 거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해서 그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가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개별 토지는 얘에 기초해서 가치를 산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낮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상에 건물이 있더라도 이 건물이 없는 거로 보고 평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표준지 평가는 최이호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건물과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의 최이호 이용 상태는 판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상태로 보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표준지 공시가에 공시를 할 때 이제 기본 원칙을 보시면 낮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스에 보시면 소급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급 평가는 뭐냐면 원래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일단에 이렇게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2015년 10월 10일 날 이 토지가 수용이 됐고 거기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나 이렇게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2021년이 돼가지고요. 2월 달쯤에 이때 당시에 토지 소유자들이 만나갖고 같이 이제 차 한잔 마시다가 얘기해 보니까 한 사람 토지에 대한 수용에 따른 보상가가 나머지 사람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싸게 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다가 이걸 다시 판정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이때가 만약에 2월 10일이면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이 시점에서 다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소급평가라고 얘기해요. 물론 소급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여기 그 당시 이 땅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그 사람의 소유였다는 것이 서류로서 입증이 됐을 때는 소급평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기한부평가라는 건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주변에 지하철 공사가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다음 달이면 완성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지하철역이 완성이 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가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99%의 공정이 이루어졌고 다음 달 초면은 바로 개통이 되니까 이게 개통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걸 우리가 기한부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 그래서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 415페이지에 가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는 건요. 자, 원칙은 개별 평가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개별 평가가 원칙이냐면요. 모든 부동산은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역시 이것도 예외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일괄평가, 그 다음에 구분평가, 그 다음에 부분평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제목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에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 다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위치가 다 틀리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요 4개의 이 토지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으면 다 공장 용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일괄 평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이렇게 도로가 지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도로 전면은 상가가 쓰고 있고요. 이면은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하나의 필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돼 있으면 구분해서 평가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예, 그리고 일체로 이 부분 평가는 뭐냐면 일체로 사용이 되고 있는 땅이 있으면 요 중에 일부분만 잘라서 평가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요 중에 요만큼의 토지가 도로에 이제 만들기 위해서 수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요때 요 부분만 따로 평가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요 부분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상가액은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한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부분 평가의 논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 애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뒤에서 이제 부분 평가라고 다시 나오니까 그때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415쪽에 보시면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평가사가 평가할 때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가치로 평가할 때는요. 거기 보시면 조건이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그랬죠. 요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이거는 공개된 자유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들어와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장에서 거래된 거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백화점이나 마트나 아니면 시청 이런 애들은 시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백화점을 내놓는다고 누가 거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 말고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된 애들이 있죠. 예, 그런 애들은 우리가 무슨 가치? 시장 가치. 근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가치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냐면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했을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청이나 이런 것들도 담보가치 이렇게 추계해서 대출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장성의 잣대를 들이대면은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평가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예, 그거를 감안해서 평가하는 경우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더라.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게 통상적인 시장인데 한정된 시장 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게 공개된 자유시장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있죠. 예, 요거는 감정평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거는 이제 공적인 평가.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죠.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공인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평가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필수적인 평가가 있고 임의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용어상에서 보시면은 이 필수적인 평가라는 것은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경매를 한다는 이제 그 공고가 나오죠. 그럼 법원에서 경매라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가가 먼저 산출이 돼야 돼요. 이게 산출이 돼야지만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는요. 여러분들이 대출, 부동집 담보로 대출 받을 일이 없으면 담보 평가를 의뢰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따라 공공의 목적, 이익에 따라서 하는 것을 공익평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재산 상속에 관련되어 있는 거, 담보 대출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익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정에 따른 분류라고 4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평가의 목적이 일반적인 거래 활동과 다르거나 평가 결과 가격 수준이 시장 가격과 다를 가능성이 있을 때 행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법정평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왜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요. 토지 수용에 따라서 갈등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을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소문에 의해서 실제 사람들의 심리적인 가격은 많이 높아져 있다고요. 근데 수용을 할 때는 이거는 무시하고 원래 상태대로의 가격으로만 수용에 따른 보상가가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평가를 우리가 법적인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요 수용에 따른 보상 가격 문제로 갈등이 많이 빚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업무 기술상에 따라서 평가 주체의 수에 따른 구분인데요. 단독 평가라는 거는 신속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담보 가치를 추계하거나 이럴 때 법원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이때는 혼자 하는 평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동 평가는요. 객관성을 필요로 했을 때.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줄 때는요. 객관성을 필요로 하니까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해서 보상평가를 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문성에 따라서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평가가 제일 전문적이다. 그렇죠? 중개사는 중개활동을 할 때가 제일 전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때가 가장 전문적이라서 그걸 3차 순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기준에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독립평가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부분평가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합분할 감정평가라고 있죠. 예, 이게 전부 다 토지 평가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여기 있는 독립평가는요, 일종의 조건부 평가라고 그러고요. 예, 얘는 이제 현황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독립평가는 뭐냐면요, 요렇게 토지상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근데 요 중에 우리는 토지만의 가치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그 표준지 공시가 산정할 때 있죠. 그런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얘가 건부지인데 그냥 낮이 상태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걸로, 토지만 있는 걸로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평가하는 거를 독립평가. 근데 부분평가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토지상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건부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건부지 상태대로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건부지 상태대로 평가하려고 그러면요. 평가사는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전체 가치 중에서 예, 건물 가치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전체의 가치 중에서 토지 가치의 비율을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체 부동산의 가치에서 건물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 빼면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겠죠. 전체 가치가 10억인데 건물 가치가 6억이면은 그럼 토지 가치는 4억이구나. 이럴 때는 그냥 있는 상태대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걸 우리가 부분 평가라고 얘기하고요. 병합분할 감정 평가라는 건요. 그 이제 앞전에 그 어떤 이제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땅을 하나 이렇게 산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도로에 있는 옆에 있는 땅이래요. 근데 뭐 산지 뭐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가치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A의 땅, B의 땅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둘 다 서로의 토지가 없으면 활용성이 떨어지고 이건 뭐 한 15평, 20평 되고요. 뒤에 한 150평 되더라도 두 개가 합쳐지지 않으면 효용성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둘이 합쳐져서 C라는 토지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가치는 두 개를 합한 것보다 훨씬 크죠. 예, 그런 걸 가정하고 행하는 평가가 병합 또는 분할 감정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요. 너무 이제 토지의 면적이 너무 넓게 되면은 이걸 하나 용도로 통으로 분양받기는 어렵다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쪼개서 분양을 할 때가 오히려 분양도 잘 되고 분양돼 이 자른 토지의 가치도 훨씬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토지 가치 평가할 때 쓰는 개념이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우리 저기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나와 있는 현황 기준, 그죠? 개별 물건 기준,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예,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시장 가치에 대한 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예, 부동산 이제 가치 이론이라고 이제 또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가치에 대한 예, 가치와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종류, 가치의 특징,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에서 발생 요인, 그 다음에 가격 재원칙,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가격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가치 이론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